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기억식이 개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피해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대책에는 희생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등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하반기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 시즌 첫 2게임 연속골로 리그 8호 골을 장식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도 시즌 2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9주기 기억식이 개최됩니다. 전남 진도군 참사 해역에선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열리고 오후엔 진도 팽목기억관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과 인천, 목포, 제주 등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학생이 그간의 고통과 회복 과정을 글로 담아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상실의 아픔과 마주했던 9년간의 일기를 차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26살의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만 가영 씨는 2014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친구들과 추억이 묻힌 4.16 기억교실에 그간의 고통과 회복을 쓴 기록물을 두기까지 9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다시 떠올리는 게 힘들기도 했고 그래도 좀 저 혼자 많이 마음도 가다듬고 잊지 말자 좀 생각도 들면서 세월호에 탄 단원고 학생 325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아이는 75명.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가영 씨는 기적의 생존자라 불렸지만 남겨진 건 죄책감과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를 재난에 대한 불안, 공포였습니다. 세월호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낳았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찔렀습니다. 놀러 갔다가 사고 난 건데 왜 그렇게 추모를 하냐 싶은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좀 많이 좌절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난 9년이 고통으로만 남아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동 심리 치료를 위해 단원고 친구들과 함께 만든 이념극, 산불 이재민 봉사활동 등은 아픔을 직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들도 산불 때문에 사진들도 다 두고 나오셔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었지 하면서 좀 그때 내가 외면했던 상처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 중인 가영 씨는 국제구호단체 활동가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상처받고 깨져도 인간은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남은 삶을 살아냅니다.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고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YTN 차정훈입니다. 갑자기 떠난 가족을 추모하고 기억할 공간은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바람은 참사 뒤 9번의 봄이 오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추모 공간을 둘러싼 갈증을 빚고 있습니다.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014년 봄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기 전까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이 동네에서 놀고 배우고 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았던 세계 동네가 나와요. 저 단원고등학교 보이고. 남은 가족들은 이제 이곳에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몇 년째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참사 10주기인 내년 준공 계획이 행정 절차와 주민 반발에 막혀 두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물가가 치솟으며 사업비도 덩달아 올라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2번이나 연기가 지금 대현 사항이어서
가족들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 정부가 해줄 마음이 있는 건지 조금 의구점을 가지면서 너무나 답답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때문에 재작년 서울시외 앞 16제곱미터 넓이의 가설 건물로 옮겨온 세월호 기억 공간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재단장이 끝난 광화문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지금 자리마저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의회가 지난해 7월로 부지 사용 기간이 끝났다며 자진 철거를 권고하더니 지난해 말부터는 무단점유 변상금도 부과했습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인데 저희가 봐주고 있는 건데 라는 말씀을 꺼내세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 아픔을 겪었었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하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길 건너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8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사회적 참사인데 유족과 대화 중단을 선언한 서울시가 변상금 2,900만 원을 통보하고 강제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것까지 닮은 꼴입니다. 시청 광장으로 분향소를 옮기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추모 공간을 둘지부터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놓고 갈등만 이어지면서 정작 진정한 추모는 갈 곳을 잃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추모 공간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유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인 만큼 포용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 보이지 않는 뒷공간에 배치되어야 한다며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뉘앙스를 준다면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과 8년 사이 우리 사회가 겪은 두 차례 대형 참사. 늦었지만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할 방법을 함께 머리맡대 고민할 때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연설이 예정됐던 현장에서 20대 남성이 폭발물을 던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현장 시민들까지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 있는 항구에서 선거 지원 연설을 하기 직전 총리 뒤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집니다. 물체를 던진 남성을 시민들과 경찰이 제압하고 있던 순간 커다란 폭발음이 들립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피신한 기시다 총리는 부상 없이 무사했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24살 기무라 유지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일본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ここへ向かう途中、警備の車とか警備の方たちとかたくさんいたんでね、これはもう安全にねできるんだろうなと思ってたところ、さっきニュースを聞いてびっくりしました。 기시다 총리는 가두 연설을 그대로 진행했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중요한 선거가 있는 만큼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選挙は民主主義の根幹をなすものであり、そのような選挙の中で今回のような暴力行為は断じて許されません。 자칫하면 9개월 전 아베 전 총리 때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요인 경호 매뉴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인권 참상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유엔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시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직접 인터뷰해봤습니다. 주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건 지난 2020년 1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YTN과의 화상 통화에서 그 이후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사태 정황이 포착될 정도로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broader UN has been advocating the DPRK to open its borders and allow humanitarian
UN agencies back into the country. 살몬 보고관은 북한 내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다며 UN 상주 인력의 활동 재개가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은 우리 정부가 최근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공개 처형이나 생체 실험 등의 사례를 아직 유엔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공공 영역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work all together, creating synergies to try to share information and to tackle in a better way the situation in the DPRK.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은 간단치 않은 과제라며 각국이 각자 사법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민주당이 이번 주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고 맹공했습니다. 손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이 오고 갔다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이후 당내 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혹이 개별 의원을 넘어 당 전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차기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주말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그 당의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있을 겁니다. 당 차원의 진실 규명.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외에도 금품 수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사자들 모두 검찰의 기획수사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돈봉투가 오고 간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까지 공개되자 지도부에서도 정치 탄압 수사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진상규명 주체가 당 윤리심판원이 될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꾸릴지는 주말 동안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쩐당대회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지만 정작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 탓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도 표면적인 조사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조사로 이어져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SNS에서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너 봉투당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돈봉투 돌리고 특혜줬던 이 모든 죄가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구체적인 진상규명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당내 파장은 물론 여야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다른 피해자도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요. 대책위는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8시쯤 인천 숭이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친구가 외출하고 귀가했다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A씨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괴로움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12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인천 건축왕 60대 남모 씨의 피해자였습니다. 남 씨 소유 빌라에 살던 A씨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인 것으로 전해졌고 최근까지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배당 신청하면은 보증금 다 받는 상황인 줄 알고 모두 배당 신청하고 알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밖에 못 받네 이렇게 된 거였고 왠지 그게 아닌 걸 알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남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떼인 30대 남성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겁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해결이 아닌 유예, 사각지대가 많은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는 사이 피해자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정부 TF 구성을 포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경매부터 중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쫓겨나고 경매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정책을 만들건 간에 피해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만 2,700채가 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왕 남 씨는 161채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고속도로 곳곳에선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십수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나희인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차로 2개를 가로막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뒤따르던 차에서 비상등을 켜고 내린 시민들이 빠진 바퀴와 부서진 차량 파편을 분주히 치웁니다. 이거 빠졌네. 내가 다 도와주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변북로 한강철교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는 고가 밑에 설치된 구조물을 먼저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운전자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을 지나던 승용차 한 대가 구조물 파편에 맞아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승용차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운행 불상으로 있는데 뒤에서 때린 거죠. 좀 무슨 거더라. 경찰은 운전자들을 조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맨 앞에 차가 멈춰섰던 이유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호남고속도로 순천터널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나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막히는 도로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희입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요. 피해자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줘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선 가해 운전자가 숨진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배달을 나갔던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과 함께 찾아온 건 당장 코앞에 닥친 생계 걱정입니다. 곧 제대에 복학하는 첫째와 둘째의 한 학기 등록금만 1,000만 원. 막내는 갓 고등학교에 들어가 아직 어립니다. 가게의 유일한 소득원인 분식집을 이제 어머니 홀로 꾸려가야 해서 맏아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 준비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안 계시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많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복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자격증 같은 거 따서 회사에 취직을 할까, 그냥 얼른 돈부터 벌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부모, 특히 생계비를 벌던 사람이 음주 차량 때문에 갑자기 숨지면 남은 식구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월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크게 다치거나 숨진 가정의 자녀에게 정부가 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등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에게서 부모의 사랑과 경제적 울타리를 앗아간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5살 어린이 벤틀리의 이름을 딴 벤틀리법이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음주운전 가해자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골자로 테네시주에서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다른 2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의됐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재판부가 가해운전자에게 피해 유전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 3건이 지난달 발의됐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의 관점에서는 그 생애에 대단히 중요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하는 거예요. 안락하고 좀 평온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합의금이나 형사처벌로 죗값을 다 치렀다고 여기는 동안 사고 이후 삶이 송두리째 바뀐 피해자와 그 가족은 남몰래 고통을 감내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가져온 결과에 제대로 책임지고 배상하게 할 방법이 뭔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를 포함한 주요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1.6%, 국제통화기금 IMF는 1.5%로 기존보다 0.2%포인트씩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IMF는 4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는데 성장률 1.5%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최근 수출 부진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용과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외환 금융시장은 견조하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기를 끌어올릴 요인으로 꼽혔던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중국도 내수가 안 일어나면서 수요가 안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역시 그렇게 빨리 늘지 않는 무역 적자가 좀 심화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영향들이 경제 성장률 예측치에 안 좋은 영향을. 고물가 고금리의 내수마저 뒷걸음질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1.6%도 버거운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반기에 꼭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수출이나 소비를 내수로는 안 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보고 있죠. 정부는 물가 자극 우려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경기가 점차 나아질 거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지만 얼마나 회복될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피자를 시키면 드론이나 로봇이 배달 오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율주행이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성못에 피자 배달 드론이 착륙합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피자를 싣고 주문한 고객을 찾아갑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종에서 시작된 피자 드론 배달 서비스는 지난해엔 제주로, 올해는 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먼 거리 배송은 드론이 해결했지만 계단이나 장애물은 여전히 무인 배송의 걸림돌. 이 문제는 고무 소재 바퀴와 지지대로 계단을 올라가는 배송 로봇이 해결합니다. 저희 로봇은 이동하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회피하지 않고 저희가 바퀴만으로 직접 극복함으로써 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해제로 자율 배송 로봇에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도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덕분입니다. 기업으로선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배달료 올라가면 되는데 피자 배달하는 경쟁을 해야죠. 3, 2, 1. 진화하는 무인 배송은 미국이 한 발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드론 배송 업체인 짚라인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엔 아프리카에서 의료 물자를 하늘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날랐고
이젠 월마트 등과 계약을 맺고 고공에 큰 드론을 보내 줄로 연결된 드로이드라는 배송 상자로 물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빠르게 일상으로 파고드는 가운데 무인 배송의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배송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유난히 강하고 잦은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 건강이 걱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신윤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지는 등 올봄 최악의 대기질을 겪은 뒤 눈이나 목에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발에도 많이 끼는 것 같고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요. 목이 까끌까끌한 느낌도 들고. 일반적인 먼지는 코나 목 등에서 걸러지는데 황사나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기관지 하부나 폐까지 들어와 기관지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기침이 좀 심해서 그래서 뭐 증상 개선이 안 돼서 왔고요. 기침이 좀 심해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좀 힘든.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과 기도가 좁은 어린이, 호흡기가 약하거나 천식이나 폐렴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폐나 기관지가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닿아서 이제 기도염증을 조금만 일으켜도 굉장히 악화돼서 요새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덮치는 중국발 황사는 단순한 모래먼지가 아니라 여러 중금속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몸속 염증을 일으키기 더 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오래 흡입하게 되면 그게 또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뭐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에 따라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기도염증도 심하고 다른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면 기도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만 삼겹살 등 기름진 음식의 황사나 미세먼지 배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형 산불로 초토화된 강릉 경포 일대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까스로 화만을 피한 숙박시설과 식당도 줄줄이 예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입술 구간 강릉 경포 펜션 단지.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고 불탄 건물들은 처참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피해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복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인근 숙박업소들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6월까지는 다 지금 예약된 게 다 취소가 되고 있고요. 한 80여 건 됩니다. 어린이날 연휴 특수와 성수기를 앞두고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더 큰 피해를 본 이웃 생각에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집이 살아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 먹고 사는 집 한 사람 쌀도 없다지. 화마가 덮친 경포 해변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강릉 경포해수욕장 소나무 숲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은 이렇게 검게 그을렸고 산책로도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산불 피해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행여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가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소비 행위를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긴 불황의 늪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나 싶더니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든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상인들은 강릉으로 관광 오는 것이 곧 자원봉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김희애와 문소리, 김서영 등 실력파 여성 배우들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두 여성과 또 거액을 횡령하는 간큰 직장인을 연기하면서 선굵은 여성 서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더 재밌는 그림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작했다가 나중에 꼬리 밟히면 터트려야지. 역대급 스토리로. 대기업에서 이미지 메이킹 귀재로 승승장구하다 사건에 휘말려 퇴출당한 황도희. 복수심을 안고 노동인권 변호사 오경숙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판에 뛰어듭니다. 김희애, 문소리 배우의 드라마 퀸메이커가 공개됐습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드라마에서 탈피해 강인한 두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정치의 민낯과 인간의 본성, 욕망을 현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여성 서사를 담아낸 작품에서 중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서 배우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그 인간의 욕망과 그 밑바닥에 그 깔려있는 본성들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흔치 않은 이야기였고 이런 캐릭터가 있었을까 싶은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겠다. 못 배운 사람처럼 돈 좀 쓰고 싶단 말 뭘 그렇게 뱅뱅 돌려. 풍족하고 우아한 삶을 살지만 남편의 무시와 속박으로 불행한 유이화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은행에 재취업합니다. 우연히 만난 청년을 돕기 위해 VIP 고객의 돈에 손을 대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듭니다. 일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쿠다 미스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종이다리입니다. 김서영 배우가 평범한 주부에서 거액을 횡령하는 은행원 역할로 파격적인 서스펜스를 선보였고 올해 칸 국제 시리즈 비경쟁 부문에 초청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6년 전에 이제 종이다리라는 작품을 보게 됐어요. 그때 지금보다 아무래도 여자 서사를 그리는 작품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종이다리를 보고 너무 애정을 하게 됐어요. 주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글로리와 길복순에 이어 여성 서사 대결에 뛰어든 퀸메이커와 종이달의 흥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홍상입니다.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서울의 명문 공연장들이 자체기획 공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형 작품은 아니지만 각자 극장의 이름을 걸고 예술성을 강조한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승의 마지막 기억이 본인의 장례식이라는 것에 절망한 4명의 영혼. 극장 밖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뒤 무대로 이끌고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이른바 관객 참여형 뮤지컬입니다. 관객들은 조문객이 되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이들 4명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이 자유롭고 도전적인 작가들과 협업한 크리에이터스 박스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기획인데 극장 전체를 무대로 쓰기 때문에 입장 가능한 관객은 최대 80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관객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제 저희 안에서는 계획되고 준비된 계산된 범위 안에서 그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똑똑하지만 못생긴 남자, 그리고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자란 여성. 2명의 남녀 배우가 갓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20명의 역할을 맡아 사랑과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벨기에 작가 아멜리 노통부의 소설을 무대에 옮긴 것으로 지난 2019년 세계 초연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전관계관 30주년을 기념해 올리는 첫 연극입니다. 소설에서 오는 그 긴 이야기들을 극적 시간 안에 녹여내야 하는 어떤 부분인데요.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너무 틀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걸 정해야 될까에 대한 또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한 집에 모인 두 커플. 뜻밖의 고백과 청혼, 그리고 한 번의 키스로 상황은 꼬일 대로 꼬여버립니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극단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올해 첫 작품입니다. 칠레에 떠오르는 극작가 기에르모 칼데론의 국내 초연작으로 허를 찌르는 반전의 미학이 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사는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맞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이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승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 학교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학생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는 교훈을 보며 등하교하는 곳. 중국 상하이 미난구에 있는 한국 학교입니다. 1999년 상하이 동포사회가 뜻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한국교육부와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초중고생 총 860여 명이 한식으로 된 급식을 먹으며 한국 교육 과정에 따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애국가를 먼저 알기 전에 중국 의용군 행진곡을 부르는 걸 보고 애들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도 다른 한국 학교처럼 운영 예산의 일부를 관련법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업료 등 학비와 기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을 떠나는 우리 국민이 늘면서 재학생 수가 계속 줄다 보니 예산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학비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라는 방역이 강화됐던 기간을 3년 동안 지내는 과정에서 급격히 한국 교민의 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학교의 재정 상태도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정은 중국 내 다른 학교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건물을 빌려 운영하는 한국 학교들은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비를 인상하고는 있지만 남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감소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에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원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 선생님들의 복지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따라올 수도 있고. 한인 사회가 오랜 기간 우리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호소한 결과 재외국민 교육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법안이 2019년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에서 30%의 지원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재외국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예산을 50%까지 끌어올려 주시면 고맙겠다 이거죠. 중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한국인의 정체성과 긍지를 가진 인재로 키워내는 한국 학교가 기능을 충실히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 당국과 국회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월드 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던 이탈리아가 관광 대국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면 한인 여행사도 화색을 띨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손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 로마 시내의 거리까지도 활기가 넘칩니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의무가 해제되며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풍경입니다. 봄이라 그런지 날씨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여행객도 많아요. 오랜만에 나온 여행이라서 더 설레이고 좋습니다. 이탈리아 관광산업무역협회는 올해는 이탈리아 관광사업자들이 지난해보다 30%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도 이런 회복세가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여행객이 늘면서 업계에선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여행객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렴한 상품을 앞다퉈 쏟아내다 보니 지역 여행사로선 자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가격도 높은 데다가 현지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대 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출도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숙제로 불리는 소매치기. 거리에 여행객이 많아지니 소매치기 역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한인 여행객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탈리아 소매치 신고 건수가 연간 1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인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등이다 보니 여행자분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 해 기다려온 여행업계의 회복이지만 모두가 마음 편히 즐기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 울산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추진한 독서 교육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는 인생 2막을 열었다는 보람을 느끼고 또 아이들은 색다른 수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할머니가 구연 동화를 읽듯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실감나는 구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내용에 집중합니다. 책 읽기가 끝나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래와 박수, 표정놀이 등이 이어집니다. 아이들도 색다른 형태의 수업에 재밌어 했습니다. 동화 읽을 때랑 그리고 또 마지막 수업할 때랑 그렇게 재밌었어요. 직접 할머니 이야기하려면 할머니 만나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주신 책도 재밌었어요.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2020년부터 독서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할아버지까지 대상을 확대해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수업 경험을 제공해주면서 노인 세대에는 인생 2막의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해서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고 저도 동심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21명으로 구성된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은 책 읽기뿐만 아니라 속담 교육과 발음기관 운동, 노래 따라 부르기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업은 단절되기 쉬운 조선 세대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의 임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봉사단 21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그림책 재미있게 읽어주기 연수를 이번 달에만 6차례 진행하기도 하는 등 수업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단은 올해 총 100학급을 돌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선박이 제주 바다의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폐선박의 주인이 누군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대방어의 고장이자 제주도 본섬과 마라 가파도를 잇는 모슬포 남항. 방어와 부시리 등 활어를 보관하고 있는 가두리 시설 옆으로 낡은 배 한 척이 눈에 띕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바지선으로 쓰이다가 버려진 폐선박입니다. 장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곳곳이 녹슬고 갈라졌습니다. 방치를 하다 보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화로 임시 보관 장소와 그 충돌을 하게 되면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들이 다 방생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모슬포 북항도 폐선박으로 몸살을 앓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선과 레저용 보트 등 2척이 사실상 침몰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걸 보여주듯 선박 위로는 수풀까지 자랐습니다. 이 어선은 10년 넘게 해상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박 일부와 각종 장비가 물에 잠기면서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올레길과 맞닿아 있어 올레꾼들에게는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코스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이런 폐선이 있으면은 이거 좀 보기도 안 좋고
그 관광객들 인상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어선 대부분은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장기간 방치될 경우 플라스틱 성분이 흘러나와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또 폐선박에서 자칫 기름이라도 유출되면 해양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폐선박은 배주인이 이동시켜야 하지만 소유주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정당국은 예산 문제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구의 미관은 물론 해양 환경도 해치면서 방치 선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현재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특히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개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심한데요.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 등 곳곳에 비가 옵니다. 양은 적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쌀락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7도, 청주가 8.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사라지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